네, 레드캠프 오늘은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최고위원님 휴가 안 가십니까? 예. 휴가 날짜를 좀 놓쳤습니다. 쉴 땐 쉬어야죠. 사실 지난주에 휴가를 좀 가려고 그랬는데 아이들 이 방학 기간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지난주에 수해가 워낙 많이 나서 휴가를 좀 미뤄놨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쉴 땐 쉬셔야 돼요. 예. 원기 충전을 좀 하셔야지. 자, 오늘도 좀 골치 아픈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죠.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이거 있잖아요. 예. 원희룡 장관이 노선검증위원회 꾸려서 이거 정리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일단 이 제안 어떻게 평가하세요? 전 국민을 위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민주당은 원안 그대로 추진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타에서 통과됐던 그 당시 상황을 보더라도 원안대로 가게 됐을 때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어요. 환경에 관한 문제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JCT 이 분기점에 대한 위치에 관한 문제들도 지적이 됐고요. 그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 조정에 관한 여러 의견들을 모아야 될 텐데 지금 이게 정쟁화되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좀 뒤로 빠지고 전문가들 중심으로 노선검증위원회를 만들다는 건 전 매우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원희룡 장관이 이 제안을 할 때 이제 국토부 현안 질의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했던 얘기를 받아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기자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예. 심상정 의원 본인은 조건이 있었다. 원희룡 장관의 대국민 사과, 백지화 철회,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일가의 고속도로 종점 부분 땅 매각. 이걸 먼저 하고 하자라는 거였는데 이거 썩 빼버렸다. 이렇게 비판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심상정 의원의 주장이죠. 예, 심상정 의원을 비롯해서 지금 야당에 있는 많은 의원들은 애당초부터 양평 땅을 기점으로 하고 있는 이 고속도로 문제가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정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여당은 여전히 생각하는데요. 김건희 로드라고 아예 딱 못을 박아서 정치 공세를 하는가 하면 특히 제1야당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국정농단 그리고 권력형 비리라고 규정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국정농단이고 권력형 비리면 어떤 외압과 권력형 비리가 있었는지 밝혀내야 되는데 지난주에 있었던 국토위 현안 질의로 그런 내용 밝히지 못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국민의 몫으로 돌아오게 되는 건 조속히 양평 고속도로 빨리 사업 재개했으면 좋겠는데 어느 노선이 가장 최적이냐 이게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할 사항이라 전문가의 몫에 맡기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간단히 정리하면 우리 최고의 말씀은 김건희 로드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예. 민주당이 주장을 했던 김건희 로드 아니다. 그러면 그냥 국정조사 받아가지고 깔끔하게 여기서 그러니까 털고 가면 더 나은 거 아닌가요? 그게 지난주 국토위 현안 질의를요. 밤 자정을 넘어서 새벽까지 갔습니다. 중요한 문제점 이른바 한방에 있었으면 거기에서 많은 의혹들이 나왔겠죠. 그리고 이런 의혹들을 바탕으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국론을 몰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이런 정치 공세 정쟁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 근거 없는 의혹지기를 씌워놓고 자, 이 의혹 깔끔하게 털린 국정조사 해야 되는 것 아니야? 라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정말 이래야 되는 국회가 정쟁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다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가 해야 되는 국정조사 꼭 필요한 게 국토위에 있다면 저는 이 철근 누락 지금 아파트 문제가 순살 아파트. 정말 심각한 문제로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오히려 국회가 해야 되는 건 이런 거 국정조사 하자 이렇게 나서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국정조사는 그렇다고 치고 예. 원희룡 장관이 했던 이른바 백저 선언도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출구를 네. 모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노선검증위원회는 지금 야당은 안 받겠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 출구를 어떻게 열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이제 정치권의 고민이 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애당초 원희룡 장관도 무조건적으로 모든 거 다 백지화하려고 했던 의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사과를 요구하면서 그랬죠. 예,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 원안을 그대로 추진하기도 어렵고 예. 대안 노선으로 가면 그건 또 정치 공세의 장이 되니 결국은 양평 고속도로가 진척이 되겠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나왔던 발언이기 때문에 그런 고육지책 상황에서 현재까지 오게 됐다 생각하고요. 지금은 이제 뭐 말을 자꾸 이제 똑같은 얘기를 드립니다만 정치권이 뒤로 물러날 때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법들을 원 장관이 내세운 만큼 야당 입장에서도 출구를 오히려 모색해야 될 때가 아닌가 말씀드립니다. 어제 이제 그 민주당 또 특별감찰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어요. 예. 그 특별감찰관을 왜 뭐 추천을 안 하냐 이런 어떤 그 해먹은 논쟁은 여기서 하지 말고 예. 이 민주당의 특별감찰관 문제를 다시 꺼낸 이유는 특검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의 성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까지 뭐 정치적으로 많은 오해를 갖고 싶지는 않는데요. 민주당 중심으로
특별감찰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민주당이 최소한의 양심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양심이요?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특별감찰관 임명 안 했잖아요. 그 해먹은 논란 얘기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네. 이런 얘기를 갖고 대통령실도 거부하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국회 추천이니까 여야 합의로 추천하면. 합의로. 그럼 진정성을 갖고 하자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자꾸 정치 공세처럼 끌고 들어가게 되는 순간 본인들도 안 했던 것을 또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나쁜 선례를 남기진 않았으면 근데 좋겠다. 제가 드린 질문은 그래서 특별감찰관을 응하지 않으면 특감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질문드린 거거든요. 글쎄요. 뭐 민주당의 판단일 테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죠. 정말 이동관 특보여야만 되는 겁니까? 그럼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러면 이제 역으로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왜 이동관 특보는 안 되는 겁니까? 아니 지금 제기된 네. 큰 문제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질문드린 거죠.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의혹 제기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청문회 과정들을 거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청문회를 통해서 많은 내용들을 하나씩 점검하고 또 검증의 과정들을 거치게 될 겁니다. 처음에 제기됐던 의혹 중에 하나가 이제 아들 학폭에 관련된 이슈였잖아요. 근데 이 내용도 본인의 피해자로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해당 당사자가 또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그 일에 대한 객관적인 접근이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도 여전히 그 청년이 본인 스스로가 자기를 피해자로 부르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피해자 이렇게 정치권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 저희가 이제 그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4명 가운데 딱 그 한 명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그 4명 가운데 1명일 뿐이다라고 하면서 또 피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있는 사람들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고 그런 내용들을 객관적으로 하나둘씩 검증의 작업들을 해줘야 되는데 여전히 그런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청문회가 곧 열릴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보이콧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보고 있는 청문회 과정 속에서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전문성, 도덕성 이런 검증 과정들이 다 이루어질 거라 보고요. 네. 다만 이제 방송통신위원장은 언론과도 직접적인 그 이해관계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후보자보다 훨씬 더 혹독한 잣대를 들이대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도 하게 돼요. 네.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민주당에서도 나와서 얘기할 때마다 현직 기자 80%가 반대한다. 이 주장을 어제 계속 동호반복을 그게 아마 하더라고요. 기자협회 조사 결과. 그래서 저도 현직 기사 80%가 진짜 반대할까 싶어서 기자협회 조사라고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기자협회에 등록돼 있는 11,122명 회원이 있는데 그중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여기 문자가 성공적으로 발신된 게 11,069명인데요. 여기에서 이 사람들 중에 응답한 숫자가 1,473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응답률이 그러니까 낮다. 전수조사로 보냈는데 보낸 사람 중에 1,000명 정도가 참여한 거고 이 중에 80%가 반대했다는 거면 이거 현직 기자 80%가 반대한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객관적인 팩트에 근거해서 이동관 후보자가 이런 문제가 좀 있어. 옛날 MB 때 보니까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우려가 된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우려를 제기하면서 청문회를 가면 좋겠는데 답점너 방식으로 일단 이 사람은 안 돼. 이렇게 찍고 시작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거저거 다 떠나서 이동관 지금 이제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홍보수석으로 있을 때 예. 국정원을 시켜가지고 방송사 진행자나 패널이나 이런 사람들의 성향을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방송 탄압이나 방송 장악에 앞장을 섰다는 것은 검찰 수사 결과거든요. 네. 근데 이동관 그 후보자는 처벌받지 않지 않았느냐. 그건 이제 공소시효 때문이었던 거고. 그때 이동관이 총지휘했던 홍보수석실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를 검찰 수사로 다 나온 건데 거기에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방식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있었던 당시 수사 결과를 갖고 얘기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권에서는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에서 실질적으로 이동관 수석의 그 같은 뭔가의 문제점들이 뭔가 언론 장악, 탄압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진 게 무엇이 있냐 또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정확하게 청문회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동관 수석이 과연 이동관 후보자가 홍보수석으로 있는 동안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민주당이 따져 물을 것이고 그런 역할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동관 수석 자체가 언급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에 대한 근본적인 주장은 언론을 장악하고 탄압하기 위한 무리한 시도를 했던 것 아니냐. 자격이 없다라는 주장처럼 비춰지는데 네. 지금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석으로 있는 이유는 한상혁 위원장이
종편 재승인 평가에 대한 점수를 조작했다는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리에 물러나서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실질적인 행위까지 이뤄졌는데 이런 엄청난 일들에 대한 책임은 도대체 어떻게 질 것인가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까지 저는 청문회에서 하나둘씩 다룰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인터뷰 그 말씀을 꼭 하시던데요. 오히려 한상익 위원장이 점수 조작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그냥 그렇다고 치는데 그러면 면직시키지 않았느냐. 그러면 면직시키는 어떤 그런 그 인사 기준에 준해서 후보자를 지명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 논리도 네. 성립이 되거든요. 좋은 질문인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동관 후보자가 여기에 대한 만약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이 되게 된다면 한상혁 위원장이 했던 말도 안 되는 행위들, 위법적인 행위들을 똑같이 반복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아니 같습니다. 제 얘기는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을 갖고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과거형이- 과거에 했던 일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 처리했던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이동관 후보자의 과거 전략에 대입을 하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은 거 아니냐 이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 주시는 건데 공식적인 재판 과정으로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사 결과에 나왔던 기록들이 얼만큼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인지는 청문회에서 따져 물을 일이라고 제가 아니 말씀드린 근데 겁니다. 하나만 더 네. 해줄게요. 그때 그 서울중앙지검이 그 수사를 했고 그때 지검장이 지금 네.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잘 알고 있고. 근데 그때 네. 그 수사 결과만이 아니라 수사 보고서가 올라갔어요. 수사 보고서가 올라갔는데 수사팀이 이제 그 상부에 보고하기 위한 문서잖아요. 거기서 홍보수석실이 사실은 모든 걸 주도했다라고 적시되어 있거든요. 네. 이것 말고 더 이상 더 그 강력한 근거가 뭐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얼마든지 따져 물을 수가 있는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실질적인 결과가 그 수사 보고서로 인해서 최종적인 재판으로 넘어갔던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진짜 이동관 수석이 주도적으로 언론 탄압을 하거나 실질적인 행동을 했던 일들이 있는지가 문제가 드러나게 된다면 이건 민주당이 이제 청문회를 통해서 이야기해야 될 목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이동관 후보자가 얘기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는 본인은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를 시종일관 또 하고 있는 거니까 청문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저는 지켜볼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건너가겠는데 다만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이 밝히면 될 일이라고 계속 일관되게 말씀을 하시는데 민주당 수사권이 없어요. 따라서 사실관계에 접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민주당의 청문회에서의 어떤 그 질문보다 그때의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가 더 구체적이고 더 확실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걸 수가 있다. 요 점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당내 문제로 넘어가서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 이제 징계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타당한 징계라고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죠. 최고위원으로서. 우리 국민의힘의 윤리 강령과 그 윤리 규칙에 명확하게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규정이 돼 있고요. 수혜에 대한 골프를 칠 수 없도록 또 명기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가 우리 당에 있는 규정에 맞춰서 이제 징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징계 사유가 두 개잖아요. 하나는 네. 수혜 중에 골프를 친 거 하고 그다음에 언론에 대해서 이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거. 네. 요 두 가지잖아요. 근데 앞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김영환 충북지사도 지금 징계 대상에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형평성 차원에서 주시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예. 일단은 김영환 지사의 발언을 갖고 얘기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명확하게 수혜에 관한 골프 때문에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라고 하는 점들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발언에 관한 측면들에 대해서는 사실 발언 하나 두 개를 갖고 징계를 하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건데 일단은 그 홍준표 시장의 수혜 골프가 명확하게 윤리 강령에 나와 있고 또 이거를 위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로 있었던 일들이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시켰기 때문에 이거를 홍준표 시장은 징계했는데 또 다른 누구의 발언에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 징계 안 하냐라는 방식으로 가게 되는 건 전 적합치는 않다고 아니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서 그 이전에 징계 사유가 있잖아요. 이준석 대표의 양두구역 발언도 징계가 됐고 그거는 그다음에 태영호 최고위원도 사실은 발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액션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발언이잖아요, 전부. 근데 발언의 적절성을 가지고 징계를 내리는데 왜 김영환 지사는 예외가 돼야 되는 겁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가 양두구육이라는 발언 때문에 징계가 된 것이 아니고요. 아마 그 당시에 징계 절차를 보게 되면 당시 있었던 여러 가지 행위들에 대해서 쭉 기록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태영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이제 발언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있었던 김재원 최고위원 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있었던 한 번의 이 말에 관한 문제 때문에 징계가 됐던 것이 아니라는 점들도 다 이해하고 인지를 하고 있을 거라 봅니다.
지금 재난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이제 말에 관한 문제 때문에 왜 그럼 김영환 지사는 문제를 안 삼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판단은 윤리위원회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김영환 지사가 했던 그 발언 이후로 본인도 고개를 숙이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뭐 김영환 지사를 반드시 징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윤리위에 대한 규정들을 바탕으로 윤리위원회가 판단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요. 어제 한덕수 총리가 지금 그 대통령한테 행복청장 징계를 건의를 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임명직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그 징계도 있을 것을 예고를 했어요. 네. 그러면 이거 뭐 국민의힘의 징계 이런 걸 떠나서 재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어떤 책임을 묻는 대상에 김영환 충북지사는 포함이 되는 건 맞는 거죠. 그 규정이나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임명직에 관한 절차들이 진행됐다고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김영환 지사는 선출직 공무원 아닙니까? 네네. 선출직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지난날 재난 과정 속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실질적인 법령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구속도 되고 기소도 돼서 재판을 받는다는 걸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선례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지금 김영환 지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충북 오송에 있는 지하차도 3사가 일어났을 당시 여기에 대한 충청북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김영환 지사에겐 어떤 책임이 돌아가느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 아닙니까? 네. 법상으로 김영환 지사의 분명한 책임이 있다면 김영환 지사가 피해갈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일들은 성역이 없는 건데 이 모든 일들을 다 이제 묶어갖고 하나하나 이 사람은 저 사람은이라고 얘기하게 된다면 그거는 현재 있는 국민의힘의 또 다른 정치 공세서 성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요. 한 가지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국민의힘에 있는 이 징계 과정들이 나와서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건 태영호 최고위원이든 김재원 최고위원이든 홍준표 대구시장이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을 때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제 있었던 이 김은경 혁신위원장 등에 대한 심각한 발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이 잠잠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또 민주당도 좀 새겨볼 필요가 있다는 점. 우리는 징계할 건 하는데 민주당은 안 하고 네, 있다. 그 부분은 꼭 좀 짚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준표 시장 얘기해서 이거 짧게 마무리로 이제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썼다 지운 글이 있는데 나를 잡범 취급한 것 유감 총선 괜찮겠나? 라고 썼다 지웠다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이거를? 그 홍준표 시장이 처음 징계가 결정됐을 때 더 이상 이 문제로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짧게 SNS에 글을 썼던 맞아요. 기억이 맞아요. 납니다. 맞아요. 딱 그 말에서 딱 끝났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이제 홍 시장도 여러 고민들이 있으니까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고 있는 총선 것 아니겠습니까? 괜찮겠나라는 요 짧은 그 한 문장을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근데 그 전에 있었던 많은 글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글에 대한 해석들이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데 전적으로 홍준표 시장이 썼던 글이기 때문에 제가 그 생각까지 해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